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6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가짜예요. 이 중에 잡힌 사람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은 전에 보냈던 간첩 중에서 안 잡히고 있다가 어리버리 하다가 70년대에 잡히는 간첩들이죠. 50년대나 60년대에 침투했다가. 그거와 조작 간첩이 있는 거고 80년대가 되니까 그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체험적으로 볼 땐 조작 간첩 사건을 이쪽을 더 많이 알죠. 이때 걸린 분들을 더 많이 알지만. 그리고 90년대에는 114명보다 더 없는 거예요, 그나마. 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판례가 바뀌어요. 그 간첩을 무한히 만들어내던 공지의 사실도 국가 기밀이었던 게 이제 공지의 사실은 기밀이 아닌 걸로 되니까 간첩이 막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홍성담이라고 화가 있죠. 여기 다 잘나시네. 성담이 형이 굉장히 좋아하겠네.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다니. 그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역입니다. 그 블랙리스트 박근혜 출산 그림.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가봤잖아요. 우리 평화박물관이 그래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홍성담이 간첩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여튼 그 재판을 잘 받았어요. 투쟁을 잘 해갖고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받은 거에 증거 능력을 배척하는 거.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두 개 하니까 간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114명 중에서 29명은 강릉에 왜 잠수함 들었다가 그물에 걸린 거 있죠. 무장공비 침투라고 하는데 잠수함 승무원이죠. 그래서 그물에 걸렸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무장공비라고 해서 이제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첩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간첩이 줄어든다는 건 그러니까 이건 뭐 연도별이고 이거 검거 기관별이고 여긴 진짜 간첩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진짜 간첩.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깝스라는 스웨덴 코미디인데 왜냐면은 너무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범죄가 없었어. 그러니까 경찰은 얼마나 편해요. 그 동네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순찰만 다니면 되는 거고. 그런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범죄도 없는데 경찰서를 줄 필요가 있냐. 그래서 경찰서가 없애겠다고 하니까 이 편한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튕겨 놀다가 이게 경찰서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범죄 없으면 우리가 만들지 뭐. 없으면 우리가 만든다. 이제 이걸 코미디로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게 코미디가 아닌 거죠. 간첩이 안 내려온다는 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 간첩 잡는 기구는 엄청나게 팽창시켜 놨잖아요. 특히 60년대 후반에 1.1 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배가 없어서 못 갈 정도로 간첩 많이 내려보내고 하다가 북한이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황당해진 거죠. 그래서 간첩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간첩 역사에서 이제 우리끼리는 뭐 간첩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산지 표기가 바뀐다고 그래요. 간첩의 원산지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물론 간첩 사건 하나가 터지면은 그 옆에 사람들을 왕창 잡아들다 보니까 억울하게 걸려든 사람도 있어요. 간첩한테 이제 조금 알고 지내고 조금 도와줬다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도와줬다가 간첩 일당으로 걸려든 그런 억울한 건 있지만 거기 핵심에 보면 분명히 간첩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간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한참 얘기할 때 뭐냐면은 무전기, 난수표, 독침, 수류탄, 권총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거는 조작 아니라고 인정할 테니까 갖고 와봐. 그런데 없잖아. 증거물도 없고 다 없잖아. 이거는 다 조작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제 그러고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군실 이런 데가 간첩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 주요 간첩 공장이고요. 이거는 중앙정보부에서도 아까 거는 중앙정보부의 남산인데 지금은 유스호스텔 있는 데죠. 저기 말고
저기서 조금만 돌아가면, 왼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한 200m쯤 가면은, 이 건물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 별관인데 4층 건물이죠. 4층 건물인데 거의 본부만 해요. 이게 중앙정보부 5국이에요. 대공수사국. 간첩 잡는 부서입니다. 간첩 잡는. 김기춘이가 여기 5국장을 오래 했죠. 5국장을 오래 했는데 이 부서가 중앙정보부 내에 또 굉장히 힘 있는 부서예요. 이게 뒷모습은 황대권 씨인데 이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역인데 야생초 편지로 유명한 분. 나중에 이제 중앙정보부가 내곡동으로 철수한 다음에 그 건물을 찾아가 봤는데 다 이제 지하실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유형별로 치면 간첩 종류를 친다면 일본 관련, 제일동포 관련 간첩이 많고 납부거부 관련이 많고 여기 제남이라고 하는 게 고정간첩, 주로 월북자 관련. 그래서 간첩을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국정원 과거사에서 간첩 사건 조사할 때 조사한 거예요. 제가 제발 내가 여기 표에다가 이런 표 만들려고 하는데 써줄 테니까 한번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제시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작성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진짜 간첩들 70년대 아까 600명 잡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진짜 간첩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요거보다 제가 놓친 게 좀 있긴 있겠죠. 10명, 20명 있어 봐야 다 합쳐봐야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80년대는 더 적은 거. 하여튼 이게 진짜 80년대까지 포함한 거네요. 난파일자로 볼 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첩이라고 할 만한 거. 그 무서운 시대. 여러분 간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간첩 잡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납부거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납부거부들이 대규모 간첩이 되는 거 이 사람은 판사인데 이 판사님이 희한한 판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신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춰서 뭐냐면 어부 단순히 북에 납북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간첩으로 보기 시작하냐면 납북될 줄 알면서 어로 작업을 나갔다. 납북되려고 어로 작업을 나갔다. 하는 식의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납북어부의 간첩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납북어부 잡아서 이제 하고 주요 납북어부 사건들 이거는 재심에서 지금 많이 듣고 또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심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조직된 게 판명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영 선생 이 사건은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사건이에요. 직접 조사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납북된 사람의 이 중에서 간첩죄도 이렇게 반공법으로 납북되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기소가 되고 기소된 사람들은 거의 또 유죄 판결 받는 비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이 정영 선생이 어디 사냐면은 여기 살아요. 여기 미법도 강화도에서 성모도로 배 타고 들어가야죠. 그 성모도에서 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여기서 배를 또 타고 들어가는 인구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인데 이 섬에서 간첩 사건이 5건이 일어나요. 제가 국정원 들어가서 과거사에 가서 정영 선생 사건을 조사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더니 이제 진실의 힘의 송소영 간사 그 당시 이제 진실의 힘 만들어지기 전이죠. 민가협에 있을 때인데 말리는 거예요. 정영 선생이 억울한데 좀 약간 깨름칙해요. 그래서 뭐가 깨름칙해요 했더니 이 사건은 간첩이 제보한 간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사건을 한 게 들어가서 보니까 국정원은 납부거부 사건이 없어요. 납부거부 사건은 지방경찰하고 보안대 애들이. 그러니까 간첩계에서는 뭐랄까 싸구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안 되는 거 억지로 억울한 사람 잡아다가 조업해서 간첩 만드는 거 중앙정보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안 해.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중앙정보부도 납부거부 사건이 꽤 될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유형별로 하나씩을 해야겠다 해서 이 사건을 했는데 이 사건은 납부거부이기도 하지만 가족 중에 월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중에. 그래서 월북자 사건으로 중앙정보부는 했는데 하필 이제 납부거부더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걸 간첩이 제보한 간첩 사건이니까 뭐냐면은 납북됐잖아요. 납북은 한 번 됐는데 뭐냐면은 미법조에서 저 어딘가에 가서 저 북한 영토에 가서 갯벌에서 조개 죽고 있는데 갑자기 이민군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몇십 명이. 그 같이 잡혀간 몇 사람들이 차례차례 간첩이 되는 겁니다. 한 놈 잡아서 뚫게 펴서 간첩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 그 사람 감옥에 보내놓고 형사들이 또 찾아가서 누구 또 딴 놈 이상한 놈 없었어? 누구 북한 애들이 혼자 누구 불러간 적 없었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 그놈 잡아다가 뚫게 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한 게 누굽니까? 그게 이근환이에요. 이근환이가 간첩 잡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정영 선생은 이근환을 재워줬을 때 이근환이가 미법도에 가서 이 미법도 간첩 사건이 5건 중에서 5번째 이제 정영 선생으로 끝이 나는데 그 앞에 간첩 사건 할 때 이근환이가 자기 집에서 잡고 자기가 예비군 중대장인지 소대장인지를 해서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증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근환이가 어디 숨어놓은 거 비트라고 만들어서 지가 갖다 놓고 발견할 때 내가 봤어요. 거기서 땅 파서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어요. 그 역할로 정영 선생이 그것까지 했는데 자기가 이제 간첩이 됐다는 겁니다. 납부거부 사건 중에서 이제 하나 또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작년 초에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이근환들이 어디에 있을까? 조작 간첩 만들고 고문했던 사람들을 쫙 이제 추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실제 국회의원 여상규,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거길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마침 방이 없어서 전화로 이제 간첩 사건을 내서 물어보니까 웃기고 앉아있나 하고 끊었어요. 그 웃기고 앉아있나, 여러분 사법개혁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개혁을 하려면 법률안으로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법률안을 내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법사위원장이에요. 지금 모든 개혁 법률안을 골키퍼하면서 막 정말 웃기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었던 간첩 사건이 뭐가 있냐면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석달균 사건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재심을 할 때 석달균 씨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김정인이라는 납부거부가 16살 때 외삼촌이 와서 북에 데리고 갔어요. 낚시 가자 하고 나가더니 그냥 그래서 울며불며 이제 끌려갔는데 하여튼 그게 가보니까 북이야. 그러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걸렸어요. 근데 정혜신 씨가 이 탄원서를 읽다가 울었다고 하고 우리 송소연도 울었고 나도 눈물이 났는데 보세요. 간첩을 할 만한 지적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 중퇴예요. 겨우 이렇게 쓰는데 맞춤법이 하나도 안 맞는데 을과 을이 구분이 안 돼요. 죄도 아니야. 죄를 졌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감사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고형은 과하지 않습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탄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형당했습니다. 바로 여상규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은 김정인 씨는 돌아가셨고 여상규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웃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작은 양승태죠. 그리고 이근환. 간첩 잡았다고 해서 듣는데 이근환이가 잡은 간첩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미법도 같은 데서 간첩 2명인가 3명 만들고 전부 간첩 5명인가 잡았다고 하는데 다 그런 납부거부를 뚫게 패서 잡은 거예요. 이게 노덕술이고요. 이게 박채원이고 이게 이근환입니다. 이근환은 친일파 아니에요. 박채원이도 친일파 아니에요.
그런데 노덕술 사단의 막내가 박채원이죠. 박채원이가 제일 이뻐한 게 이근한이죠. 무슨 일 있으면 이근한 들여다가 김근태 고문시키고 뭐 이제 했었던. 여기 김성학 씨. 하여튼 뭐 하나.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